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로 이제 전체적인 큰 트렌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앞서서 우리 실장님은 우리나라 무역 전반에 대한 그런 회고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저는 확 스펙을 줄여서 전자상거래 무역, 또 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이런 좀 작은 테마로 갑자기 확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이만한 거였다면 제가 하는 얘기는 한 요만한 걸로 이렇게 바뀌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이, 사전에 다른 분들하고 전혀 뭐 교감도 없고 누가 발표하는지도 모르고 발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그 내용들과 다른 분들이 발표하신 내용이 너무나 유사점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이겠지만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 전략,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제목으로 우선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거하고 무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그리고 저는 전자상거래 무역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분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고 이야기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이게 전통무역, 또 우리가 과거 한 20년 가까이 이야기해왔던 전자무역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진짜 무역의 증대를 가져오기는 하는 것인지. 이게 얼핏 생각하면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하면은 무역이 막 늘어날 것 같지만, 여기서 무역이 막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가 밥을 아무리 먹어도 한 3번밖에 안 먹는데, A라고 하는 식당 가서 밥을 3번 다 먹으면 B라고 하는 식당 물건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물건을 다 사들이기 시작하면 다른 데 가서 물건 안 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총량은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우리 이제 유통 채널만 바뀌는 거지 총량은 안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팔 수 있는 양이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연구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자상거래 무역을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여기 여러 미국 통계국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그중 난 것 같습니다. 보면 인프라, 그다음에 이비즈니스, 이커머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디지털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나 통신 네트워크는 잘 갖춰져 있고, 또 과거에 뭐 ERP 어쩌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비즈니스 쪽에 관심을 쏟아왔고, 또 특히 전자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KT넷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두고 뭐 20년 가까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잘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커머스 분야에 와서부터 갑자기 우리가 꽤 잘한다고 생각한 영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알리바바 같은 이런 뭐 어마어마한 게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우리가 좀 뒤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마존, 알리바바, 미국이나 중국의 이 양대 강국이 대표적인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를 하나씩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디지털 경제에서 앞에 두 군데에서 잘하는데 요 세 번째에서 우리가 좀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맥킨지에서 금년에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상품, 서비스, 금융, 인력, 데이터의 흐름이 큰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략 이런 흐름들이 한 10% 정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에서 16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상품을 보게 되면 상품은 8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품 무역에서는 굉장히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서비스는 12위,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28위, 그리고 사람은 50위, 데이터는 44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통계를 갖고 계산을 해봤나고 살펴봤더니 이민과 그다음에 여행,
이민이 80%, 여행이 20%의 비중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1위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든지 미국 사람이 딴 데로 나가든지 이건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로 미국은 인플로우가 많겠죠. 그래서 미국이 외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오면서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이 분야는 최근 들어서 외국 이민자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50위에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로우든 아웃플로우든 우리나라 데이터 흐름은 44위로 이렇게 좀 뒤쳐져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자료들에서도 다 언급됐던 내용이고 또 번역도 잘 돼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인해서 글로벌화가 어떻게 20세기하고 21세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역시 이것도 맥킨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CBC의 개념은 복잡합니다만 맨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의 매매 당사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실행하는 상행위이라면 물건을 파는 거든 서비스를 파는 거든 데이터를 다운받는 것이든 음악을 듣는 것이든 거기서 하여간 뭘 하든 다 이게 CBC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공들여서 만든 한 6개월 정도 다듬으면 6개월 더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여러 번 모디파이 하면서 다듬어 온 건데요.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한번 이거를 좀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전통무역에 보게 되면 60년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년대부터 우리나라 본격화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는 운송수단의 단위화, 컨테이너가 나온 게 이때고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면대면, 전화, 텔렉스, 서신 이런 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고 정보의 수집 배포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종합상사나 전문 무역기업이 이때의 주역이었습니다. 문서 형태는 종이, 결제수단은 신용증의 90%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여기 수혜 당사자였고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출을 늘려서 국민소득을 늘린다. 그리고 핵심 역량은 무역 절차 수행 역량이었습니다. 무역 자체가 뭔지도 몰랐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에 무역학과가 생겼고 한때는 우리나라 전체 학과 중에서 4위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역학과에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대학교에서 무역학과를 만들어서 무역 인력을 양성해서 지금 우리나라 무역이 이만큼 커진 거죠.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 1991년 12월 30일 날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해 나가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이문서화가 전자화되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시간이 짧아지고 퍼스널 컴퓨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제 웹사이트 www 생겼고 이메일 쓰기 시작했고 다양한 기업들이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무역 거래를 하면서 신용장은 이제 퇴조하고 신용장 취급은행들이 좀 이제 여기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무역거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무역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무역거래의 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게 정부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KTnet 같은 기업을 만들고 관세청의 통관을 자동화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 한 20년간 열심히 해왔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패러다임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바로 우리는 이제 직구라는 표현으로 썼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무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쇼핑몰에서 사오는 겁니다. 이제는 아줌마들도 기저귀를 여기서 삽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개인 소비 목적 거래의 국제화 전자화가 시작돼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주체가 이제 등장하고 다양한 상품이 판매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는 매체가 모바일 폰입니다. 스마트폰이죠. 중국 사람들은 전자상거래를 80% 이상이 거의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SNS가 이제 보편화되고 여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고 뭐가 좋더라는 입소문이 여기서 퍼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문서 쓰던 것을 생략하거나 기껏해야 터치하는 정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급수단도 이제는 크레딧 카드, 알리페이, 페이팔 이런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이 주요 당사자가 됐고 순수 무역 전문 기업들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해외 소비자나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성이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핵심 역량은 상품과 그 거래의 소비자 만족 역량입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지, 얼마나 그게 싼지, 얼마나 그걸 사기가 쉬운지 여기에 결국은 달려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CBC 거래가 늘어나면 그러면 전통적인 무역 거래는 퇴조하느냐? 예, 퇴조합니다. 분명히 퇴조하지만 그 퇴조하는 크기와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무역이 늘어나는 크기 어떤 게 더 크냐? 다행스럽게도 전자상거래 무역 크기가 더 큰 걸로 뭐 아주 제한적인 범주 안에서 연구이지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전체 소득이라고 하는 게 일정할 때 우리가 지출을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100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100원이 그중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과 비용이 적게 나가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경제학에서 다 배운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외에 있는 소비자가 한국 물건을 무역 거래를 통해서 백화점을 통해서 이렇게 사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몰에서 직접 사기 시작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또 못 보던 거 신기한 거 사니까 몰라서 못 썼던 물건도 이제 알게 돼서 쓰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물건의 그 해외에 판매를 더 늘릴 수 있고 소비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이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연구가 아니고요. 해외 학자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보자면 정부가 전자상거래 무역을 촉진시킨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필립 코틀러라고 하는 그 상품학에서는 뭐 거의 정말 뭐 어마어마한 학자죠. 이 학자가 마케팅을 1.0, 2.0, 3.0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했던 마케팅이 마케팅 1.0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케팅은 2.0과 3.0 이 근처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아까 앞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소비자 지향적인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그 소비자를 유지시키는데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아가서 세계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이거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판매하는 기업의 철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이런 기조가 지금 마케팅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자상거래 무역은 근본적으로 마케팅입니다. 만드는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팔 능력이 없어서 못 파는 것을 이제 이 마케팅 혁신을 통해서 팔게 되는 건데요. 그러자면 당연히 소비자의 관심을 두고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상품, 좋아하는 방법, 좋아하는 그 물건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그 마케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첫 번째가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던 물건을 단순히 판매 채널만 조금 바꾼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만들 때부터 최종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원하는 채널로 팔아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와 관련해서는 이 캐리아 맥데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CBC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무역을 하는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나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지난주에 여기서 또 설문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매년 하는 설문조사.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작년 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5가지 L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Law and Regulation입니다. 그래서 법률 잘 알아야 된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조세, 예를 들면 부가세라든가 뭐 이런 거죠. 소비세, 그리고 소비자 권리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통관 관련 법률 이런 법률들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Language and Localization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물건 판다고 하면서 그 나라 언어를 하지 못하는 거. 우리 지금 CBC의 가장 큰 대상국이 중국이고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에서 위챗 같은 거 하면서 만약에 중국어로 대화할 수 없다면 그쪽에서 문의 들어왔을 때 문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랭귀지는 아주 그 기본적인 것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 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해서 인증, 규격, 표준, 상관행, 또 문화적 격차, 현지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색상, 뭐 결제 방식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팔면서 예를 들어서 알리페이 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글로벌 마인드에 속하는 거고요. 또 물류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코트라에서 어떤 뭐 평가를 하나 하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건을 팔았는데 중국에 있는 소비자가 그 물건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서 반품할 때 한국까지 반품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중국 현지에 창고를 하나 두고 그리로 반품하면 거기서 한국으로 갖고 온다. 그래서 그 반품센터를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코트라가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뭐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평가였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업체들이 제안하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그 반품을 하고 그 반품에서 오는 물건이 물건값보다 반품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비싼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뭐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반품 10개 팔았는데 반품 하나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품을 원활하게 받아주지 못하면 전자상거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단순 변심이든 아니면 운송상의 파손이든 뭐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품하고 있는데 여하튼 반품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 발목을 잡고 있어갖고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중소기업들이 저런 반품 때문에 또는 그 몇 개 팔려고 중국어 하는 사람 두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정부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나온 전략입니다. 기업에서는 이 마케팅에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 동국대학교 유창교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특히 기술의 좀 활용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정부 관리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우선 중국의 사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선성장 후 규제 후 관리 이런 정책을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크도록 놔두고 잘 지켜는 보고 있겠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두고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알리바바는 이제 뭐 금융, 무슨 물류, 우리가 아까 했던 글로벌 밸류 체인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자 붙은 알리페이, 알리로지스, 다 있어요. 도매소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 때까지 놔두고 나서 갑자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년 4월 달에 이런 조치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세금 정책에 관한 통지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물건이 중국에 들어가면 화장품 너네는 규제받아. 그래서 갑자기 화장품에 대해서는 규제, 여태까지 폐지했던 면제 적용했던 걸 면제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잘 커놨던 이 상거래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진작에 하고 있던 규제를 이제 동참하는 거죠. 다 크고 난 다음에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난 후에 이게 이제 우리는 규제부터 일단 시작하거나 또는 규제를 시작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과거에 있던 규제가 아까도 어떤 분이 발표하셨지만 과거의 규제가 새로운 어떤 이 정책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 치우니까 그게 규제가 돼서 진도가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그 민간 주도에서 정부는 조금 역할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가 앞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는 이런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민간이 앞에 나가서 뛰는데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주고 금이 잘 안 거져 있으면 금을 잘 그어주고 혹시 무슨 뭐 바톤 같은 거 주고받고 하는데 바톤이 없으면 바톤을 좀 전달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중에 특히 뭐 예를 들면 생태계를 구축한다든가 기업 환경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좋은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 관련해서 아까 앞서 우리 김명희 실장님도 발표하셨습니다만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현저한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계 은행이 하는 역할, 보험회사가 하는 역할, 운송회사가 하는 역할이 다 바뀌면서 이 플레이어들이 혼합되거나 쪼개지거나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다 이제 그러면 관심을 둬야 될 거냐. 근데 우리 여태까지 무역이라고 하는 걸 주로 생산자, 판매자 중심으로만 봤지만 우리도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플레이어로서 뛰어들어가는 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물건을 파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파는 건 아니죠. 제조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리바바가 보험회사 역할, 금융회사 역할, 운송회사 역할, 또 그리고 물건을 파는 판매자의 역할, 여기까지 지금 갔습니다. 제조 빼고 다 합니다, 지금.
그 전자상거래의 가장 최대 수혜자는 아마존하고 알리바바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미처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정부의 그 거버넌스와 그 법제 강화 문제입니다. 여러 다부처가 관련돼 있고요. 일관성 없게 지금 도와준다고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읽어보시고요. 뒤에 제가 조금 써놓은 예를 들면 지원 정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안에는 산하에 또 중소기업청이 있고 기획재정부 안에는 관세청이 있는데요. 각각이 내세우는 그 여러 가지 그 추진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뭐 불과 지난주에도 그 중기청에서 전자상거래 확산 전략이라는 걸 또 발표해가지고 뭐 중기청에 직접 뭐 아주 강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기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관세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반품 같은 거 중국에 우리가 팔았던 건데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수입관세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반품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입관세 안 물으려면 원래 수출했을 때 수출했다는 증거를 다 제시해봐. 이게 지금 관세청의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물품이라는 게 100달러짜리 뭐 50달러짜리 이런 게 하루에도 몇만 개 몇십만 개씩 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일일이 다 수출 신고하고 일일이 다 다시 만약에 반품할 때마다 뭔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획기적인 무슨 방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로 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